사원 튜터를 맡은 백우인입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을 너무너무 기다렸어요. 4월 둘째 주부터 시작하게 될 해겔의 역사 철학, 바로 이 책이죠, 여러분. 다 준비되셨어요? 제가 이 책으로 이 한 달 한 권 진행을 하고 싶어가지고 2월 달부터 마음이 설레이고 있었고요. 이 시간이 정말 손꼽아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오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진도표 올려드렸는데요. 이 책이 그 770페이지 정도의 분량이에요.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1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부가 있는데 그 사이에 해겔과 칸트에 관련된 그 사상을 좀 비교해 놓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신존재 증명도 있고. 그래서 보니까 1부, 그 다음에 그 칸트에 관한 부분, 그 다음에 2부까지만 우리가 꼼꼼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읽어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너무 수월하게 이 책이 잘 읽히더라고요. 이런 느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커피를 한 잔 딱 마셨는데 첫맛과 끝맛이 입에 착 달라붙는 느낌. 그래서 계속해서 입안에 감돌면서 그 향이 나면서 그 풍미가 계속 이렇게 마치 예가채풀을 마셨을 때 입에서 계속 침이 고이잖아요. 그 신맛과 살짝 그 과일 맛이 감돌면서 이 책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저와 함께 제가 이제 8주 동안에 이 책을 같이 읽어 나갈 텐데 백우인 튜터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었구나. 함께 공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연필 준비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연필 준비 되신 거죠? 그리고 제가 가능하면 이 텍스트를 가지고 정말 꼼꼼하게 읽으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책에서 보면 해겔의 정신현상학과 그 다음에 역사철학 강의를 이렇게 직접 인용해 놓은 문장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그의 1차 텍스트를 직접 읽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이 책을 통해서 이 김균진 그 교수님께서 인용하신 그런 그 1차 텍스트를 우리가 또 여기를 통해서 읽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제가 이 텍스트를 많이 읽으려고 하니까 꼭 책 준비해 주시고 여러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어디를 보고 싶냐면 여러분 목차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자, 목차를 한번 보실게요. 차례 보시면 1부가 해겔의 생애 그리고 학문적 출발점과 전제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상당히 재밌게 읽었고요. 이 부분을 한 3번에 걸쳐서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뒤에 펼쳐지는 2부, 3부, 4부 쭉 이렇게 그 연결되는 내용들이 상당히 이해가 잘 됐어요. 그래서 그의 생애를 알고 그 다음에 그가 살았던 그 예나 시대라든가 혹은 그 베른 시대라든가 뉴베른 시대 이런 그 프랑크푸르트 그가 살았던 그 시대의 어떤 그 컨텍스트라고 하죠. 그 컨텍스트에 대한 이해가 이제 선 이해가 있고 나서 그의 어떤 그 문장들을 읽었을 때 이런 내용 때문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잡아낼 수가 있었거든요. 소위 행간을 읽어낼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부는 해겔의 생애,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종교 철학과 역사 철학으로서의 해겔 철학을 설명하고 있었는데요. 이 책을 읽다 보면 그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인이구나라는 생각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읽다 보면 그는 무신론자인가 아니면 앙큼한 그 유신론자인가 이렇게 좀 그 각각의 이렇게 대립구도에서 해겔을 설명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는 철저한 그 그리스도인이었다. 저는 이쪽으로 기울게 되었습니다. 다름 아닌 그가 정신을 이야기할 때 정신을 영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우리가 성령을 의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의 그 정신의 그 토대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그는 신학자이자 그리고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딜 보시냐면 1부의 3장을 보시면 해겔 철학의 양면성과 상반의 해석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을 보시면 이 프로이센의 푸들이냐 아니면 자유의 사상가이냐 이것은 어떤 그 정치적인 그런 컨텍스트 안에서 해겔을 바라봐야 되는 그런 내용으로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에서 보시면 무신론자이자 또 적그리스도인가
이런 질문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근데 스콜라 신학의 우두머리인가? 이제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다시 말하면 무신론자인가? 유신론자인가? 그 서로 이렇게 논박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 5장에 보시면 신학의 내용을 가진 철학, 철학의 형식을 가진 신학. 저는 이 5장을 읽으면서 이 전체적인 이 해겔의 역사 철학을 관통하는 그 단서들을 좀 잡아낼 수가 있었는데요. 5장이 굉장히 비중 있게 저는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일부를 다루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부록에 가면 칸트의 이원론과 해겔이 있고요. 그래서 칸트의 하나님과 그 다음에 해겔은 또 어떻게 이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지, 해겔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인식론은 무엇인지를 비교해 놓고 있었고, 그 다음에 2장에 가면 칸트의 하나님 존재 증명과 해겔이라고 해서 신존재 증명에 관해서 칸트를 어떻게 비판하고 있는지, 해겔은 또 어떻게 그 목적론적이라든가 혹은 존재론적이라든가 혹은 우주론적 그 신존재 증명이 있을 때 해겔은 어느 쪽에 서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부로 가시면 정신의 자기활동으로서의 역사라고 해서 이제 이 2부부터가 본격적으로 정신에 관해서 정신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해겔이 말하고 있는 그 변증법의 그 메커니즘이 쭉 펼쳐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상당히 재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2부가 쭉 이렇게 펼쳐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3부에 가서도 마찬가지로 정신의 본질적 현상 양태들 해서 계속해서 국가의 삶의 영역들에서 뭐를 또 다루고 있냐면 종교, 예술, 철학을 이제 대표적인 국가의 삶의 영역들로 다루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정신과 세계의 절대적 화해의 원리, 그래서 3부의 3장을 보시면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이 아주 자세하게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부로 가시면 정신의 부정성에 기초한 병증법적 과정으로서의 역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이 4부를 읽으면서 락강의 그 거울 단계 이론이 많이 좀 떠오르게 되었는데요. 또 4부 다루면서 함께 연결지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4부를 하면서 지젝하고도 이렇게 연결지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 지젝은 사이라고 하는, 사이를 사유하는 그 철학자였잖아요. 그래서 그는 해겔과 락강 그 사이에 존재하는 그런 사이의 철학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4부에서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부를 보시면 자유의 역사로서의 세계사, 그리고 6부에 가서 세계사의 발전 과정과 목적을 다루고 있는데, 이 6부를 보면 그가 사실 역사를 이야기할 때 비판을 좀 많이 받잖아요. 특히 동양인에 대해서 많이 좀 폄하하는 그런 그 표현들, 또 아프리카라든가 인디안족들을 이렇게 겸하는 그런 표현들, 그는 민족주의 아닌가, 뭔가 그 비판을 많이 받는 그런 내용들이 6부를 읽다 보면 이래서 이렇게 비판을 많이 받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상당히 재밌어요. 유아기, 청소년기, 노년기 이런 식으로 그 세계사를 표현하면서 왜 그렇게 표현했는지 설명하고 있었는데요. 모든 것들의 그 정점에는 자유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부의 3장에 가시면 이 프로메테우스인가 미네르바의 부엉이인가 라고 해서 이제 마지막 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굉장히 재밌게 읽었어요. 이 프로메테우스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변함없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원운동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라고 하는 늘 그 반복되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다면, 이 미네르바의 부엉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은 반복이지만 변증법을 통한, 뭔가 지향과 고향을 통한 그러한 어떤 과정 중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생성과 소멸이 일어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고양되어 가는 그런 변화를 말하고 있었는데, 그 두 개를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그런 문장들이었습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여러분. 저는 이 3장을 아주 재밌게 또 읽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6부가 다 끝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가시면 오늘 우리에게 해겔의 역사 철학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러면서 그 저자의 또 그 요약이 또 나옵니다.
나오고 있는데 앞부분에 나왔던 내용들을 조금 더 이렇게 엑기스만 모아가지고 정리해 놓은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의 소감은 이렇고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제 1부입니다. 21페이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거기 보시면 여러분 첫 번째 줄에서 인류의 정신사에서 관념주의 철학의 완성자로 알려진 헤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독일 관념 철학을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나요? 칸트죠. 칸트, 그 다음에 피테, 셸링, 그 다음에 헤겔 이렇게 쭉 연결되는데 그 헤겔에 와서 그 관념주의 철학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헤겔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알 수 있는 그런 문장이 있어요. 넘겨보시면 220페이지인데요. 첫 번째 줄에 보시면 니체가 말했듯이 헤겔이 없었다면 다윈의 진화론도 없었을 것이다. 여러분 깜짝 놀라지 않으셨어요? 다윈의 진화론이 헤겔하고 연결이 되어 있었단 말이야? 좀 놀라셨죠, 여러분? 다윈의 진화론은 헤겔의 진보 사관을 자연의 영역에 적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딜 보시냐면 그 세 번째 줄에 보시면 키르케고르의 실존 철학, 그 다음에 포여바우의 유명한 투사론과 기독교 비판, 그리고 신학의 인간학적 전향도 헤겔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어딜 보시냐면 이 모든 근대 사상들은 헤겔에 대한 비판과 도전으로서 생성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딜 보시냐면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 또한 20세기 중엽의 유명한 프랑크푸르트 학파도 헤겔 철학에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학파의 대표자가 누가 있습니까? 바로 소개되고 있죠. 마르쿠제, 그리고 아도르노, 그리고 하버마스. 이렇게 이 탁월한 헤겔 연구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줄 내려가시면 20세기 사상계에서 해성과 같았던 좌파, 마르쿠스주의자 블로우도 있죠. 희망의 철학이 있는데요. 이 마르쿠스주의의 그 물질주의적이고 또 사회 철학적 영향 속에서 헤겔의 변증법적 방법을 재현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에르스트 블로우가 이 헤겔을 많이 이렇게 인용하고 있었잖아요. 자, 기존의 거짓된 권위와 질서의 해체를 주장하는 프랑스 철학자 푸코, 그 다음에 데리다의 해체주의도 헤겔의 그늘 속에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해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바로 헤겔의 변증법적 개념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오늘날 해체주의 이렇게 표현 많이 하고 있는데 해체 동그라미 치시고 그 옆에 변증법 동그라미 치시면 변증법의 다른 표현이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도르노는 헤겔의 철학을 저장하지 않은 사상은 오늘의 시대의식과 인간의 현실적 경험들을 바르게 파악하고 이를 다룰 수 없다고 말한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죠. 그러니까 우리는 헤겔을 넘어서지 않고는, 헤겔을 다루지 않고는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그런 모든 사상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대로 잘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영향력은 정말 막강한 것이죠. 그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헤겔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어딜 보시냐면 2번인데요. 이 책이 재밌는 것은 이렇게 번호가 이렇게 매겨져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러면서도 집중적으로 그러면서도 자세하게 그 반복된 설명들을 좀 이렇게 쭉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1번에서 문장을 놓쳤다. 앞장에서 어떤 내용을 놓쳤다. 그러면 그 지금 현재 읽고 있는 문장에서 조금만 집중을 하면 이런 내용이구나. 또 이렇게 잡아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딜 보시냐면 2번에서 칼바르트가 이제 헤겔의 영향을 받아서 그의 그 내재적 삼위일체론과 경륜적 삼위일체론이 헤겔에서부터 나온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이 파넨베르크하고 몰트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들도 역시 헤겔의 영향하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고, 파넨베르크의 보편사 신학, 그리고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도 헤겔의 역사 철학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가면 그러나 이제 파넨베르크는 어땠는지, 몰트만은 어땠는지를 또 설명하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도 유익했습니다. 읽어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패러그래프인데요. 자, 파넨베르크는 세계사 전체를 하나님의 계시라고 보는 헤겔의 보편사적 구도는 수용을 합니다. 자, 그러나 그의 변증법적 사고를 수용하지는 않습니다.
해겔의 변증법의 핵심을 요약하는 부정의 부정을 판넨베르크에 져서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세계사 전체가 하나님의 계시다. 이 부분은 갖고 오지만 그다음 변증법에 관련된 그런 내용은 수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몰트만은 해겔의 변증법적 사고를 적극 수용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 판넨베르크는 하나님을 세계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현실로 파악하고 세계사를 하나님의 계시로 정당화를 합니다. 반면에 몰트만은 세계를 부정되어야 할 부정적인 것으로 파악을 하죠. 여기서 달라집니다. 이 부정적인 것의 부정을 통해서 긍정적인 것이 도래할 수 있다는 그런 변증법적인 사고. 자, 이것이 이 몰트만의 신학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그 아래 보시면 이 가톨릭 신학자 한스 퀴잉에 관해서 또 설명하고 있죠. 그가 얼마 전에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현대 신학계에 대한 해겔의 영향을 쭉 요약하고 있었는데 해겔이 없다면 키르케고르와 바우어, 그 다음에 칼바르트와 폴틸리의 신학, 나아가 칼 라너, 유리게 몰트만, 일련의 프랑스와 아프리카와 독일의 하나님 죽음의 신학자들이 어떻게 있을 수 있었겠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해겔의 영향력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맨 아래줄 보시면 하나님의 죽음은 해겔이 자신의 정신현상학과 종교철학에서 이미 말했던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한마디로 그래서 지난 200년 동안 학문의 세계에서 해겔 없이는 그 어떤 결정적인 새로움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누굽니까? 화이트헤드가 말했잖아요. 오늘날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플라톤의 각주다. 이런 말이 있었다면 이제 지난 200년 동안에 이 학문의 세계에서 해겔이 없이는 어떠한 결정적인 새로움도 일어날 수가 없다. 또 이런 문장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 여러분, 저는 여기는 좀 넘어서려고 해요. 25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이 해겔에게 있어서 비판적인 혹은 어떤 그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것은 그의 생애라든가 그런 그 학문의 출발점을 다루면서 또 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길게요. 자, 27페이지인데요. 자, 생애와 학문 체계의 학문적 출발점입니다. 저는 여기 그 타이틀만 보고도 좀 많이 설레었어요. 과연 도대체 해겔, 그는 누구인가? 그의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 그의 성장 배경은 어땠을까? 그의 사상은 도대체 어떠한 그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어떤 문화적인 그 영향 하에서 받은 것일까? 상당히 설레었는데요. 거기 보시면 1770년 8월 27일 독일 남부 뷰르텐베르크 주의 수도 슈투트가르트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발음을 한번 해봤어요. 슈투트가르트. 침이 많이 튀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저는 어디를 읽고 싶냐면 여러분 좀 넘겨보셔요. 넘겨보시면 28페이지인데요. 그가 태어난 그곳은 어떤 곳이었냐면 그 주 산업이 농업, 섬유, 그리고 상업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고요. 개신교가 그 주의 종교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태어난 곳이 개신교가 이렇게 개신교가 그 주의 종교였다라고 했으니까 그는 당연히 개신교 영향을 받았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쭉 내려가 보시면 이제 세 번째 파라그раф인데요. 1784년 11월 21일에 견신례를 받는다. 자, 그렇게 표현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줄에 보시면 그가 그 그리징어 목사에게서 견신례 예비 교육을 받고 그러면서 그를 통해서 이 기독교를 자유롭고 합리적으로 이해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줄 보시면 대학에서 신학을 전공 과목으로 선택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신학을 전공으로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두 줄 더 내려가시면 1788년 10월 22일에 튜빙겐 대학교 신학부에 등록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어디를 쭉 가시냐면 29페이지 첫 번째 줄인데요. 그는 또 이 슈티프트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성직자와 학자로 출세할 수 있는 관문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와 학자들을 이렇게 배출해내는 그곳이 바로 슈티푸트인데요. 거기서 이렇게 어떤 성직자와 학자로 이렇게 나서려면 거기를 통과하지 않고는 나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정말 많은 내노라는 그 인재들이 모입니다. 거기서 함께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넘겨보실게요. 어딜 가시냐면, 30페이지인데요. 저는 거기서 세 번째 줄의 밑줄을 그어봤어요. 자유의 정신의 전통을 가진 슈티푸트. 이렇게 거기 밑줄 그었는데, 그러면 그곳의 그 분위기가 어떤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자유의 정신을 전통을 갖고 있다. 그렇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면, 1788년부터 1793년까지 그는 슈티푸트에 기거하면서 공부를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고요. 거기에서 이제 쉘링이라든가 힐러리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그가 공부할 그 당시에 그 분위기를 설명하고 있는 문장이 있는데요. 바로 세 번째 줄입니다. 이 기간은 철학적 격동기인 동시에 정치적인 격동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1789년 7월 14일에 프랑스 혁명이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그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목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피부로 이렇게 어떤 머릿속으로만 가만히 앉아서 머릿속으로만 뭔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가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정말 그 많은 격변이 일어나고 있었고, 그런 격변을 이 피부로 직접적으로 경험한 그런 사상가다. 우리가 해겔을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디를 보시냐면, 저는 이 문장도 중요한 문장이었어요, 여러분.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몇째 줄 올라가시냐면 다섯 번째 줄인데요. 인간의 자율성에 대한 루소와 칸트의 주장이 해겔에게 깊은 감명을 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에 대해서 이 해겔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었잖아요. 결국 세계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유의 실천인 거잖아요. 자유의 실현. 그래서 그 자유에 대해서 그가 관심을 갖게 된 데는 다름 아닌 루소라든가 해겔, 그 칸트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자, 그런 이야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그가 이 슈티푸트 여기서의 생활이 그닥 좋지는 않았다고 말해요. 굉장히 부정적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는데, 그런 내용들이 어디 있냐면 31페이지에 가면 조금 더 펼쳐지고 있는데 두 번째 패러그래프예요. 거기 읽어볼게요. 생활 전반에 대한 통제, 그리고 절대적인 복종, 수도사적인 몸가짐, 지역 목사 자제들의 족벌주의, 정신적 사상적 자유와 이성의 억압은 많은 학생에게 반감을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어떤 그 분위기였는지를 지금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실게요. 32페이지인데요. 자, 해겔이 보낸 한 편지에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었냐면, 당시 이 슈티푸트는 학식을 갖춘 신학자나 철학자 대신에 비이성적인 것을 이성적으로 만드는 도덕적이고 신앙심 있는 신학자와 철학자만을 원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가 이제 그 실증 종교를 이렇게 기독교가 실증 종교라고 하는 그런 비판을 이제 가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제 이미 그가 살면서 실제로 부딪히면서 그가 느꼈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쓰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디를 보시냐면,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몇째 줄 올라가시냐면 여러분, 아래에서 여섯 번째 줄 올라가 보실게요. 조금 더 신랄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경직된 교리와 신앙 고백, 그리고 기계적으로 외워야 하는 기도문, 제도화된 교회와 형식화된 예배의식, 성직자들의 위선과 위압적 고자세, 교회와 세속 통치자의 결탁,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 권리에 대한 새 시대의 새로운 사상을 반대하는 교회에 대한 거부감 속에서 해겔은 칸트와 플라톤 외에 사회계약설과 국민주권론을 외친 루소의 사상에 심취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접할 때 그가 느끼는 그 기독교 종교가 또 실제로 신학자라든가 이 종교인들이 사는 모습들이
이제 이 묘사한 내용처럼 이렇게 보였던 거죠. 그래서 상당히 비판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디를 가시냐면, 저는 33페이지를 갔어요.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줄에 해겔은 프랑스 혁명을 중심 문제로 다루는 정치적 대학생 단체의 대변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딜 보시냐면 네 번째 줄인데요. 1792년부터 발행된 소식지 미네르바가 있는데, 이 매체는 황혼역의 여명 속에서 비상을 시작하려는 부엉이 그림을 표지에 인쇄한 적이 있었다. 나중에 해겔의 가장 유명한 은어가 된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이 매체, 이 부엉이 표지 그림에서 유래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해겔은 프랑스 혁명의 영향으로 나중에 모든 인간의 평등과 자유를 자신의 철학의 중요한 문제로 다루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던지는 거죠. 해겔이 자유에 대해서 그렇게 외치고 자유의 중요성을 말할 때 그는 이 프랑스 혁명의 그 이슈 혹은 그 아이디어를 그대로 이렇게 따라한 것인가?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읽다 보면 이 자유는 이 성서를 기반으로 한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수직 구조가 아니라 수평 구조에 놓여 있는 그 종도 없고 주인도 없고 노예도 없다라고 하는 모든 인간은 다 평등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다 동등하다라고 하는 그 자유의 사상, 그것이 이 해겔의 기본 모티브다. 우리는 이렇게 읽어낼 수가 있어요. 뒤에 읽다 보면. 자, 그 다음에 또 어디를 가시냐면 거기 3번 보시면 이제 그 베른 시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위 베른 프랑크푸르트 시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해겔의 초기 시대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거기는 이제 연도로 따지자면 1797년부터 1800년 이렇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딜 가시냐면 세 번째 패러그래프인데요. 거기 보시면 베른에 체류하는 동안에 해겔이 어디에 그 관심을 갖고 있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기독교 종교에 문제 있었다. 그러니까 해겔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던 그 부분은 어디였냐면 기독교 종교 문제다. 이 기간에 집필한 예수의 생애는 그 당시 위험한 내용의 것이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그는 이제 출간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그러면 그 내용, 그 책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뭐냐 설명하고 있는데요. 몇 줄을 내려가시냐면 여러분, 5번째 내려가시면 기독교의 참 진리를 찾기보다는 교회 질서와 교리의 외적인 권위와 무조건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이른바 실증 종교, 그것을 거부하고 이성으로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이성적인 종교를 찾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 세계사를 하나님의 그 정신이 이렇게 자기 외화를 통해서 자기를 이 대상 세계 안에서 타자로 놓고서 어떤 그 일치하지 않은 혹은 어떤 그 부정성을 찾아내죠. 그러면서 그 부정을 통해서 고양되어 나가는, 결국은 그래서 통일에 이르게 되는, 그래서 결국은 자기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는 이런 과정이 세계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시면 결국 그는 이제 뭘 말하고 싶은 겁니까? 어떤 신정론에 관한 이야기가 결국은 그의 어떤 그 종교 철학의 어떤 그 목적이 아니었는가, 있다 보니 그런 내용도 나오는데요. 그런 내용 뒤에 가서 또 다루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어쨌든 그는 실증 종교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고 있었고, 뭔가 이성적으로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종교적인 어떤 그 표상들, 그것을 그는 이제 어떻게 표현합니까? 철학적인 사유, 하나의 사상,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의 개념을 가지고 이 종교를 설명해 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비판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종교와 신학보다 철학이 더 위에 있다는 거야? 뭐 이렇게 또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극복이 되는지 뒤에 가서 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딜 보시냐면 저는 아래서 2번째 줄 읽었는데요. 해겔은 이성적 종교의 모범을 어디서 찾고 있냐면 예수의 삶과 가르침에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교의 어떤 그 영성을 통해서 어떤 삶이 올바른 그 종교인의 모습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이
진정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현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딜 가시냐면 저는 35페이지로 넘어왔는데요. 35페이지에서 네 번째 줄에 보시면 그가 그 법 철학이라든가 국가 철학에 대해서 혹은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자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그 단초가 보이고 있었어요. 거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네 번째 줄인데요. 국가교회 제도의 철폐를 주장하고 있었고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기독교 성직자들의 사회적인 특권의 철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와 교회가 결탁해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 어떤 그 관료주의화 돼가는 그런 거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 성직자들이 사회적인 특권을 누리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거죠. 자, 국가와 결합한 국가교회로서의 기독교는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또 형제자매들의 평등한 공동체 대신에 성직자 계급과 평민 그리고 귀족 계급과 백성의 계급 사회를 조성하기 때문이다. 뭔가 이렇게 수직 구조로 자꾸 만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딜 가시냐면 그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 이제 쉘링에 대해서 쉘링과 이 헤겔이 어느 지점에서 서로 이렇게 멀어져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거는 뒤에 가서 피테랑 그 설명할 때 절대 정신에 도달하기 전에 이제 객관적인 거, 또 주관적인 거, 그 절대관념, 주관적 관념, 절대 정신 이렇게 갈 때 어떻게 그것이 헤겔은 그것을 어떻게 그 통일시켜 나가는지를 볼 수 있는데 그때 가서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헤겔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은 분리가 아니라 통일인 거고 그 다음에 어떤 그 부정이 있을 때 그 부정을 다 이렇게 없애버리고 그것의 반대것만 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부정을 극복하는 부정을 극복해서 이때 그 극복한다고 하는 것은 지향의 의미인데요. 지향이라고 하는 것은 포함해서 같이 이렇게 그 고양되어 가는 거죠. 이렇게 그 지향을 통해서 한 단계 이렇게 고양되어 가는 그런 변증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상당히 중요한 개념인데 그것은 이제 내재적인 삼위일체와 또 경륜적 삼위일체 안에서 우리가 또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 다음에 또 보실게요. 이 문장은 제가 읽고 가는 것이 좋겠는데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몇 줄쯤 올라가시냐면 네 번째 줄 올라가 보시면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자아와 대상 세계, 그 다음에 주체와 객체가 분리되어 있다. 이건 지금 누구를 비판하고 있는 거냐면 거기 바로 위에 나와 있는 피테와 쉘링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칸트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다 이렇게 분리시켜 놨어요. 주체와 객체를 이렇게 뭔가 분리시켜 놓고 분리시킴으로 해서 무한과 유한을 분리시킴으로 해서 도저히 같이 이렇게 하나 안에 들어갈 수 없는 뭔가 통일시킬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말했다라고 헤겔은 비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헤겔이 하고 싶은 것은 이것들을 통일시키는 거. 그래서 그 무한 안에 유한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거, 유한 안에 무한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거, 그래서 같이 이렇게 통일되어 나가는 거,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헤겔 사상의 목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볼게요. 이 분리된 것의 참된 통일성을 찾는 것. 여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여러분. 이 분리된 것의 참된 통일성. 우리 이 참된 통일성을 뒤에 보시면 이제 화해라고 하는 표현도 나옵니다. 이 화해시키는 것. 그것을 이제 이 헤겔의 주요 관심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헤겔은 주체와 객체가 분리될 수 없는 거기에 신적인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디를 보시냐면 여러분 넘겨보실게요. 저는 36페이지로 넘어갔는데요. 거기 세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면 헤겔은 프랑크푸르트에 체류하는 동안에 종교와 사랑에 관한 기획들, 기독교 정신과 그 운명 등의 귀중한 신학적 문헌을 남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그러나 또 헤겔은 신학적 문제를 철학적으로 풀이하면서 거기 중요합니다. 신학적인 문제를 철학적으로 풀이한다. 자신의 학문 체계를 세우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그에게 결정적 영향을 준 것은 피에테의 학문론이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헤겔이 죽을 때 피에테 옆에다가 이렇게 묻어달라고 할 만큼 피에테를 굉장히 좋아라 하죠.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피에테는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 이제 모든 것은 자아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다. 자아에서 세계가 이렇게 나오는 거다. 이렇게를 말했다면 이제 쉘링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연에서 자아가 나왔다. 자연에서 모든 게 나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헤겔은 뭐라고 말하죠?
그 자아도 아니고 그 자연도 아니고 뭐라고 말합니까? 정신에서 나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피이테 쪽에 살짝 가까운 마치 피이테를 손을 들어준 듯한 이제 그런 그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피이테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아래 보시면 스피노자와 피이테의 논리적 방법에 따라서 학문 체계를 세우고자 했던 쉘링도 그에게 큰 자극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쉘링이 아까 말했지만 모든 것은 자연에서 나왔다. 신즉 자연 누굽니까? 스피노자잖아요. 신은 곧 자연이고 자연이 신이야. 이렇게 말할 때 그 스피노자의 그 범신론을 누굽니까? 쉘링이 그대로 또 가져다가 쓰잖아요. 자, 그런 식의 이야기도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딜 가시냐면 아래 두 번째 줄인데요. 헤겔이 세우고자 했던 건 뭐냐면 철학적 일원론입니다. 그래서 1자로부터 세계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인데 그 1자가 다름 아닌 무엇입니까? 신, 하나님인 거죠. 정신인 거고 그 뒤에 쭉 펼쳐지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7페이지 가시면 이 피이테 이론론적 관념론이 헤겔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그러나 그 비판점이 또 있는데 그 아래 바로 보시면 피이테는 이원론을 철저히 극복하지 못했다. 늘 이렇게 분리시켜놨다. 그래서 헤겔은 어떻게 했다? 분리한 거를 다시 이렇게 통일시키는 거. 그것이 그의 목적이었다. 이렇게 보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서 어디 있냐면 첫 번째 문단에서 아래서 몇 줄 올라가시냐면 세 번째 줄이에요. 거기 보시면 통일성과 분리를 포괄하는 통일성. 삶의 다양성을 가진 변증법적 통일성이었다. 바로 여기에 헤겔 자신의 독특한 사고의 원리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성과 분리를 포괄하고 있는 통일성인 거예요. 마치 그 보편과 특수가 있다 그러면 보편과 특수를 이렇게 같이 아우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통일성 안에 분리가 있는 거. 우리 마치 그 삼위일체가 있으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이렇게 그 하나로 되어 있지만 거기에서 성자 예수가 이렇게 자기 분리를 하는 거잖아요. 자기 구분을 통해서 이렇게 분리되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외화시켜 나가는 거죠. 이렇게 통일되어 있으면서 분리가 되고 분리되었다 다시 또 이렇게 들어와서 통일되어 가는 그것이 이제 그 세계사의 하나의 흐름이다 또 이렇게 말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헤겔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통일성과 분리가 같이 있는 그런 변증법적인 통일성이다라고 하는 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 피이테와 그 쉘링과 그리고 또 칸트와 가장 큰 차이가 통일성과 분리가 같이 되어 있는 통일성이라고 하는 거 그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디에 가시냐면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헤겔은 이 원리를 기독교가 신앙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에게서 발견한다. 거기 별 띄우실게요, 여러분. 이 헤겔의 그 사유의 모든 그 기본 원리는 바로 뭐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렇게 잡고 가실게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이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가 헤겔 자신의 독특한 변증법적 사고에 대한 근거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켜 성서는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저는 여러분 이거 막 일기장에 옮겨놨어요. 자,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주체와 객체의 결합과 통일성은 머물러 있는 정적인 것이 아니라 통일성과 분리를 포괄하는 변증법적인 활동성이다. 여러분 그 사랑에다가 하나님을 집어넣으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집어넣으면 똑같은 표현인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 사랑 또 뒤에 나오면 이제 정신이 또 하나님이니까 정신 그 세 개가 다 똑같이 되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 그 다음에 사랑 정신 여기다가 그 사랑 안에다 다 집어넣으면 똑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보여주는 사랑 안에서 주체와 객체의 참된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고 지배와 노예 신분의 구조가 극복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진정한 자유가 실현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그 아래인데요. 하나님의 삼위일체는 신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의 동일성과 차이의 변증법적 통일성을 계시한다. 신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 무한한 것과 유한한 것이 변증법적인 통일성 속에서 결합하지 못할 때 양자는 서로에 대해서 절대적인 것이 되어버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 문장에서
중요한 거, 그리고 이 책 전체를 흐를 때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거,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신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의 그 동일성과 차이의 변증법, 그것을 이렇게 하나의 통일성으로 이렇게 계시하고 있다는 거. 자, 그 부분을 잡고 가시면 이 책을 읽는 내내 상당히 쉽게 와 닿을 거예요. 이 해겔의 역사 철학이 뭘 말하려고 하는 건지. 그래서 이 신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 그 다음에 무한한 것과 유한한 것, 그리고 이것들이 서로 이렇게 변증법적인 통일로 이렇게 이루어져 가게 된다는 거. 그래서 다시 이렇게 온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저는 여기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 여러분, 나중에 뒤에 보면 이제 모든 사물의 존재 원리는 부정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저는 플라톤의 책을 제가 한 3년 전에 막 심취해가지고 막 읽었던 적이 있어요. 거기에서 그 티마이오스가 있었는데 저는 그 책을 읽었던 게 지금도 인상에 오래 남고, 그 책을 읽었던 게 상당히 유익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책을 읽다 보면 우리 그 해겔이 말하고 있는 그 부정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너무 잘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물의 존재 원리는 부정성이다. 부정성을 안고 있다. 그 개념이 뭐냐면 그 아난케 개념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음이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 부정성을 갖고 있는 거다. 왜냐면 어떤 그 영혼이 그 뭡니까? 이 사악한 이 물질 세계에 같이 섞여 들어와서 이 데미ур고스가 이렇게 그 창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물질 세계 그 자체는 이미 사악한 것이 들어있고 온전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떤 그 악 같은 것들이 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어쩔 수 없음, 그것을 나타내는 개념이 아난케인데, 그 아난케 개념이 여기서 그대로 어떤 부정성으로 이렇게 투사가 됐던 것 같아요.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플라톤의 저서 중에 향연도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상당히 재밌고요. 그 다음에 그 락강의 그 세미나 9번인가요? 7번인가요?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그가 그 락강의 세미나를 보면 향연을 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정신분석적으로 이렇게 그 접근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상당히 유용하고, 또 그것을 읽다 보면 이 해겔의 사상하고도 또 이렇게 또 만나지고 그 같이 공명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플라톤의 저서 2권 정도는 꼭 읽어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디를 가시냐면, 저는 이제 그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첫 번째 줄인데요. 해겔이 문제시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해겔은 기독교 종교의 문제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그 실증 종교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또 한 번 나오고 있는데, 자, 기독교는 신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 하나님과 세계를 분리시켜 놨고, 또 세계와 인간의 삶을 무가치한 것, 추한 것으로 멸시하죠. 그리고 하나님과 세계, 인간의 삶은 무관계성에 빠져버리고, 하나님은 세계와 인간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 의미를 갖지 못한 추상적인 것이 되어버린다. 마치 어떤 느낌인가요, 여러분? 마치 물과 기름이 겉도는 것처럼 따로따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마치 이신론적인 그런 느낌.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를 다 만드셨지만 이 내재하지 않고 다른 곳에 저 멀리 계시는 그런 느낌. 그래서 무조건 신적인 건 다 좋은 거고 인간적인 건 다 나쁜 거고 막 이렇게 이분화시켜버린 그런 느낌인데, 자, 해겔이 지적하고 싶은 건 그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인간의 자연적 성향은 하나님이 부여하는 의무에 대립하는 죄악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리하여 칸트의 도덕 철학이 보여주는 것처럼 인간의 자연적 성향과 도덕적 의무가 분리가 되는 거죠. 자연적인 것, 감성적인 것은 도덕적 의무를 방해하는 요소로 생각이 되고, 또 이른바 인간의 본성의 억압, 의무 개념의 절대주의가 지배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칸트의 경우 뒤에 가서 이제 또 해겔이 비판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할 때,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말하냐면 아주 겸손하구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칸트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이성을 가지고 신을 알 수가 없다. 신, 자유, 영혼을 알 수가 없어. 세계는 알 수가 없어. 이념의 세계에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신을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 해겔은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시해 주셨잖아요. 그럼 계시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뭔가를 보여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알아야 하고. 그런데 칸트의 그 하나님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며 어떻게 믿고 어떻게 신앙의 대상이 되냐는 거죠. 그래서 헤겔은 당연히 우리는 알 수 있다. 당연히 알아야 한다. 결국은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확 이렇게 달라지는 내용이죠, 여러분. 자,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까지 가시냐면 두 번째 패러그래프인데요. 이제 이로써 자신의 학문적 체계에 대한 헤겔 자신의 기본 입장이 확정이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죠, 여러분. 자, 그것은 신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 그리고 무한한 것과 유한한 것의 결합과 분리의 변증법적인 과정, 결합과 비결합의 결합, 이것의 변증법적 활동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통일성과 분리의 통일성.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앞으로 한번 나왔었어요. 그 무한과 유한이 딱 떨어져 있어. 그래서 같이 알 수가 없는 거야. 유한한 것과 무한한 것이 어떻게 같이 쓸 수 있어? 이렇게 맨날 같이 이렇게 이분화시켰다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유한한 것이 하나의 부정성이라면 이것을 극복해서, 즉 부정의 부정을 통해서 무한으로 같이 통일되어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이 변증법적인 활동성이 바로 헤겔의 키워드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이 이제 계속해서 쭉 이제 2부, 3부, 4부, 5부 이렇게 쭉 펼쳐지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디를 가시냐면, 저는 이제, 39페이지 넘어갔어요, 여러분. 39페이지에 가시면,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뭘 말하고 있냐면, 이 피테와 셸링을 비판하면서 이제 정말 독보적인 어떤 그 철학자로 이렇게 딱 등극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나중에 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셸링이 이 헤겔을 또 많이 비판하죠. 많이 깝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넘겨보실게요. 어디를 가시냐면 40페이지인데요. 저는 이 부분 읽으면서 좀 놀랐어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그가 그 논문, 교수 자격 취득 논문에서 뭘 썼냐면 두 번째 패러그래프인데요. 케플러의 행성운동 법칙과 뉴턴의 천체역학을 다룹니다. 그는 이런 자연과학, 천체물리에도 상당히 해박했던 모양이에요, 여러분. 우리 좀 깜짝 놀랐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디를 가시냐면 쭉 내려가서 저는 41페이지 왔습니다. 41페이지에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면 쉘링과 헤겔의 등을 딱 돌리게 되는 그런 내용이 언급되고 있죠. 그래서 쉘링은 끝끝내 이렇게 이분법적인 그것을 이원론적인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고 헤겔은 계속해서 그 통일시켜 나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어떤 간극이 있는 거죠. 좁혀질 수 없는. 그래서 헤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41페이지에서 맨 아랫줄에 보시면 또 재미난 문장이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1806년 10월 13일은 운명의 날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과연 어떤 날이었을까 궁금하시죠? 거기 보시면 이날에 나폴레옹의 프랑스 군대가 예나를 점령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헤겔은 백마를 타고 예나에 입성하는 나폴레옹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세계적인 정신, 세계적인 어떤 그 개인이 그 나폴레옹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는데요. 그는 말 위에 앉아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황제. 이 세계 영혼을 보게 되는 것은 놀라운 경험이었다고 나중에 이제 회고를 하죠. 그래서 그 세계의 영혼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디를 보시냐면 전 쭉쭉 넘길게요, 여러분. 쭉 넘겨서 어디까지 가시냐면 쭉 넘길게요. 46페이지예요. 거기 보시면 맨 아래 그 네 번째 문단이죠. 네 번째 문단에서 첫 번째 줄에 보시면 헤겔하고 또 누굽니까? 괴테 이야기가 나오죠. 저는 괴테 색채론을 상당히 좋아라 했는데요. 여기서도 그 괴테 색채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서 상당히 반가웠습니다. 거기 보시면 47페이지로 올라가시면 어떤 내용이 쭉 나오냐면
몇 째 줄이냐면 여러분 6번째, 7번째 줄 내려보셔요. 거기 보시면 국가의 법은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제정되어야 하고 국가의 재정은 공적으로 명료하게 집행되어야 되고 또 기독교 교파들의 평등이 보장되어야 하며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국민을 두 층으로 나누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또 국민의 빈곤과 이민을 초래하는 국가 재정의 방만한 운용을 중단해야 된다. 특권층의 이론, 예시대의 법은 이성의 법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부터 지금 자유에 관한 이야기가 어떤 그 해겔은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는지 법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자유란 무엇인지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실게요. 48페이지 가시면 거기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그 해겔에 대해서 묘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좀 재밌었는데요. 어떠셨어요, 여러분? 해겔이 저는 말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너무 이렇게 스마트하고 막 그래서 언변도 막 뛰어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기 보시면 그는 말을 약간 더듬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 쉰 소리로 불분명하게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독백을 하듯이 말하기도 하고 또 강의 원고를 막 이렇게 뒤적거리기도 하고 콜록거리기도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문장을 읽으면서 갑자기 그 해겔의 모습이 막 떠오르기도 했었어요. 상상도 해보고 재밌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디를 가시냐면 쭉쭉 넘길게요, 여러분. 49페이지인데요. 거기서 몇 줄을 보시냐면 네 번째 줄이에요. 자, 예술사, 철학사, 종교사, 세계사에 대한 그의 강의는 실로 방대하며 자신의 방법에 따라 이 역사들을 해석하고 체계화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저는 이 문장을 읽으면서 천재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디를 가시냐면 이 부분이 좀 우리가 해겔에 대해서 우리가 혹시라도 오해를 한다면 이 부분이 상당히 또 중요한 내용이겠다 생각이 들었는데요. 거기 보시면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그 어떤 정치적인 상황, 시대적인 상황을 좀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해겔이 베를린 대학교에 초빙된 1년 후인 1819년에 정치적인 먹구름이 이 독일 전역에 들이기 시작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거기 보시면 동년 8월 6일에서 31일 사이에 독일 연맹에 속한 국가들이 뱀웨에 위치한 칼스바트에서 비밀회의를 열고 나폴레옹 이후의 모든 자유로운 사상들을 통제하기로 결정합니다. 거기 중요한 내용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자유로운 사상들을 통제한다. 자, 이를 위해서 대학 감시, 언론과 사상의 자유 통제, 학생 단체 금지, 간행물 검열, 위험스러운 교수들의 파면과 직업 금지, 체육관 폐쇄를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이제 감 잡으실 거예요, 여러분. 해겔이 나름 오늘날 표현하자면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나름 이렇게 진보 쪽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자유로운 사상들을 통제하고 막 언론 사상 자유 통제하고 막 이러니까 해겔도 당연히 타겟이 되었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생명을 이렇게 지키려면 뭔가 이렇게 줄타기를 좀 했어야 될 거예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그 교묘한 표현을 썼다고 하죠. 이중 언어를 쓰는 거예요. 액면 그대로 읽다 보면 마치 국가에 이렇게 충성하는 그런 느낌인데 그걸 조금 더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어떤 새로운 뉘앙스가 이렇게 막 진동하고 있는 그런 식의 글을 썼다. 그래서 해겔의 그 텍스트는 행간을 잘 읽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해겔의 그 문장을 읽을 때 액면 그대로 읽어야 되는 문장이 있는가 하면 뭔가 이것은 어떤 그 시대성을 고려해서 뭔가 그 행간을 읽어야 되는 뭔가 조금 날카롭게 이면을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내용도 있다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50페이지 보면 그런 양면성에 관한 이야기가 언급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디를 가시냐면 저는 50페이지에서 맨 마지막에 네 번째 줄부터 그 문장이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이 들었는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질과 정신, 육체와 영혼, 물질적 확장과 사유는 이원론적으로 나눈 별개의 것이 아니라 자연 속에 있는 절대자의 두 가지 측면에 불과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이렇게 이분화시켰던 것이었다면 이제 해겔은 나눠진 게 아닌 거야. 어떤 그 두 가지 양쪽 측면의 모습인 거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어떤 그 통일성을 분리되어 있으면서 그 분리된 것들을 통일시켜내는 통일된 것 안에 분리가 들어있는 그런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괴테 낭만주의 영향을 받는 것이죠. 그 아래 보시면 괴테는 신적 본성이 그 속에 내재하는 자연으로부터 모든 사물의 통일성을 파악하는 반면 거기 보시면 여러분 쉘링도 자연에서 모든 게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괴테도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것은 스피노자 계열에 서 있어서 그런데 이제 헤겔은 거기에 대해서 그 자연이 아니라 이제 정신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헤겔은 신적 정신, 곧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그 통일성을 파악한다. 여기가 달라지는 지점입니다. 자, 괴테는 모든 살아있는 것의 이성을 뜻하는 자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헤겔은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자연을 관념의 타재로 파악합니다. 타자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게 타재인 거예요. 타자로 존재한다. 다르게 존재하는 거. 자, 괴테는 절대자를 자연 속에 있는 범신론적인 이성으로 생각을 했다면 헤겔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되는 정신으로서의 하나님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확연하게 지금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쉘링 그리고 괴테는 자연에서 모든 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헤겔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되는 하나님, 정신으로서의 하나님에서 모든 게 다 이렇게 나오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자, 그래서 헤겔이 어떻게 낭만주의를 비판하고 있는지가 그 다음 문단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딜 가시냐면 맨 아래 문단을 보시면 이 슐라이어마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슐라이어마워가 마치 헤겔을 이렇게 비판하는 혹은 싫어하는 그런 식의 내용이 좀 펼쳐지고 있는데요. 읽어보시면 재밌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디까지 가시냐면 저는 쭉쭉 넘길게요, 여러분. 넘겨서 어디까지 왔냐면 저는 54페이지 왔어요. 54페이지에서 헤겔이 갑자기 사망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1831년 겨울학기에 이제 헤겔은 법철학과 철학사 강의를 하겠다고 공고를 했는데 11월 14일에 오후 5시에 갑자기 사망을 합니다. 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추측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아들이 죽고 갑자기 어떤 충격에 헤어나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또 아니면 어떤 위장 질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추측이 난무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정작 읽고 싶은 문장은 바로 이 문장인데요. 54페이지 맨 아래에서 두 번째 줄이에요. 거기 보시면 헤겔은 자신의 마지막 강의, 마지막 문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데요. 자유는 가장 귀중한 것이다. 정신세계의 건축물 전체가 거기에서 나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자유가, 이 자유에서 모든 것이 나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유. 그는 도대체 그 자유를 왜 이렇게 중요시 여겼는지, 그가 생각하는 그 자유는 어디에서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시죠? 잠시 쉬었다가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